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글 읽는 걸 스트레스의 하나로 여겼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도 이혼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되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있었기에 신중한 결혼이었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말을 실감한 결혼이기도 했죠. 저는 그리 잘 사는 집 딸은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이 좀 있었어요. 결혼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죠. 왜냐고요? 남편은 돈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일명 과시욕의 현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댁에도 과시욕의 현신이 한 분 더 있더군요. 바로 우리 시모였어요. 시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것도 친정에 돈이 없다는 것도 무척이나 싫어하셔서 결혼을 엄청 반대했어요. 그때 그냥 관뒀어야 했는데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는지 그때는 그놈이 좋아서 빨리 결혼이 하고 싶었죠. 그때 나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결혼이라는 선택. 그 선택 이후 제 삶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결혼 직후 알게 된 그놈의 다른 얼굴은 놈팽이였어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기도 했죠.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가 시모와 부딪힐 때마다 드러났어요. 제일 처음 남편의 다른 모습을 느꼈을 때는 임신 전으로 그 당시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일하던 병원은 환자가 많아 바쁜 곳이었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 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장시간 서 있고 말해야 하고 웃어야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복귀를 한 날 오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반찬 좀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가. 반찬이요? 귀 먹었니? 한 번에 알아듣지도 못해. 사오지 말고 만들어서 와. 저는 힘든 몸으로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 시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간은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넌 왜 이렇게 늦어? 식탁 위에 반찬 올려놔라. 반찬을 올려놓자 시모는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는 젓가락을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반찬의 냄새를 맡고 한 입씩 맛보더군요. 어쩜 이리 하나같이 맛이라고는 없니? 이래가지고 내 아들 아침밥이나 제대로 만들어 주겠어? 그러면서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제가 방금 만든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탈탈 털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제 멘탈도 탈탈 털리고 있었죠. 부모 없는 건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배운 게 없으니 음식 맛이 이 모양이지. 너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월, 수, 금 반찬 만들어서 와. 내가 지정하는 걸로. 알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버린 음식을 담은 봉투를 제게 건네며 나가는 길에 버리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가져오자마자 내 손으로 버리는 그 기분 정말 더러웠어요. 눈물도 나고 눈물이 마르니 화가 나고 화가 가라앉으니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그래, 오늘은 닭갈비, 오이소박이, 시금치 나물이지? 시모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넣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뭐니? 닭갈비가 왜 이렇게 달아? 오이소박이는 짜고 시금치는 왜 이렇게 곤죽이 됐어? 제가 조미료를 잘못 봤나 봐요. 그치만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릴 음식 상관없지 않나요? 드시지도 않을 거 설탕 덩어리, 소금 덩어리면 뭐 어때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예, 그럼 너 일부러 이랬다는 얘기니?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어머님이 제 음식을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말하는 것 좀 봐. 음식 버린 게 그렇게 화났어? 그럼 음식을 맛있게 해와. 그러면 내가 버릴 리가 있겠어? 네가 못 배운 걸 왜 내 탓을 하고 난리니? 어머님도 못 배운 티가 나세요. 누가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너 지금 나 타박하는 거니? 좀 기가 막혀서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음식이 음식 같아야 말이지. 소여물 같은 음식도 반찬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가져오다니.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소여물 같은 음식 2번 다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됐죠? 결국 저는 6개월 만에 반찬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육아휴직 중에 시모의 호출로 시작된 그 일이요. 예, 너 오늘 쇼핑하는 때 따라와라. 그날은 우리의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손녀 생일 선물이라도 사주려나 보다 싶어서 따라 나섰죠. 애를 맡길 곳이 없어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너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봐? 빨리 들어. 아니, 자기는 손이 없고 발이 없는지 저에게 짐을 들도록 시키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나마 좋게 봐줄 수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몇 보따리를 사서 나온 시모가 이번에는 자신이 가던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시모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앓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간호사와 트러블이 잦더라고요. 저는 하녀처럼 옆에 붙어서 다니고 있었기에 시모의 과도한 요구와 간호사의 불친절이 만나 싸움판이 벌어진 것을 구경하고 있었죠. 아가씨, 여기는 왜 금액이 이렇게 비싸? 저번에 다니던 곳은 이곳 1회 금액으로 2회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너무 과잉 청구 아니야? 간호사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어요.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감이 넘치는 얼굴이었죠. 그녀는 시모에게 밀리지 않고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환자분, 그러면 그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병원 와서 남의 병원이 이렇다 저렇다 떠드시는 거예요? 싫으시면 여기 오지 마세요. 그 병원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여기 오셔놓고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으세요? 시모 못지않은 드센 기운의 간호사는 시모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죠. 대파랗게 어린 게 두 눈 부릅뜨고 말하는 것 좀 봐.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내가 원장한테 말해서 여기 그만두게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으름장을 놓는 시모의 말에도 그녀는 네 성의 없는 말투로 일관했고 결국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간호사가 키운 불똥이 제게 튀었죠. 오늘은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저도 출출함을 느꼈기에 시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넌 왜 따라와? 네? 난 너랑 같이 밥 먹기 싫어. 나도 밥 편하게 좀 먹자. 네 얼굴 보면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래. 넌 밖에서 짐이나 지키고 있어. 그 순간 진짜 손이 벌벌 떨리는 게 시모의 뺨을 날려버리고 싶은 기분을 참느라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짐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우 진짜. 시모만 아니면 저도 아까 그 간호사처럼 대꾸해주고 싶을 정도였죠. 딸아이 생일 선물 사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가만 보니 딸의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시모라고 모셔야 하다니. 그러던 중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혹시 언제쯤 오시나요? 아,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데리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갈 때까지 조금만 봐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한 저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빨리 어린이집에 좀 가봐. 마감 시간이라는데 내가 가기가 좀 그래. 당신
애 보려고 육아휴직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애도 맡겨놓고 밖이야. 내가 지금 놀고 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다짜고짜 왜 나한테 화내고 난리야. 나 지금 어머님하고 밖에 나와 있거든? 당신 퇴근 시간 넘었는데 집 아냐? 나 지금 바빠. 갑자기 전화해서 데려오라 말라야. 나 안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저는 열이 더 받았고 결국 이제 막 밥 한 술 뜬 시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어린이집에서 마감 시간이라고 연락 왔어요. 제가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최대한 정중히 물어봤어요. 설마 손녀딸 일인데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시모는 제 짧은 생각을 한참 넘어서는 상식의 소유자였어요. 네가 가면 내 짐은 누가 지키니? 그리고 나 혼자 저 많은 짐을 어떻게 들고 가?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어머니야말로 생각이 있어요? 라고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어린이집 마감이면 선생님도 집에 가셔야 해요. 우리 애 하나 때문에 선생님 힘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일 아니니? 바쁜 사람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거지. 그렇죠. 바쁜 사람을 위한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저는 바쁜 일이 없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밥은 어머님 혼자서 드시고 짐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있겠죠. 집에 가실 때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야, 너 어디 가? 짐 하나라도 없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제 등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시모를 모른 채 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초조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두 번 다시 내가 저놈의 시모 믿나 봐라 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애는 늦게까지 혼자 있어서 그런지 시무룩해 보였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딸 생일 선물 하나 사오지 못한 저를 원망했어요. 점심때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우리 딸 생일 선물 사오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집에 와서 아이를 재워놓고 나니 억눌렀던 화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 놈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오더군요.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오는 거야? 설마 술 마셨어? 그래, 술 한잔 했다. 왜? 마누라가 집에서 보라는 애는 안 보고 싸돌아다녀서 열받아서 한잔 했어. 아이고, 애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한밤중까지 술을 쳐드시고 오셨어? 당신 나하고 애한테는 신경도 안 쓰지? 내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이라도 가야 하잖아. 오늘 애가 시무룩해서는 그게 내 잘못이야? 따지고 보면 당신이 육아휴직하면서 집에서 쉬는 주제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닌 게 잘못이지. 내가 어디 갔었는지는 알고나 하는 말이야? 어머니가 불러서 나갔어. 나더러 짐꾼 시키고 어린이집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애기 생일이라 난 또 생일 선물이나 사주려나 싶어서 나갔지. 선물? 선물은커녕 사람을 식모처럼 부리는데 어떻게 둘이 그렇게 똑같아? 똑같이 무신경하고 제멋대로야. 야, 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너는 우리 엄마에 대한 존중이 없어.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곤란하니까 그랬겠지.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 아니, 저녁 시간에 어머니는 식사하러 들어가시고는 나한테는 밖에서 짐 지키라는데 당신은 이해가 돼? 나는 어머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밥도 못 먹고 밥 먹는 거 지켜보면서 멀뚱히 서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꼴랑 밥 한 끼 못 먹게 했다고 이 난리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자, 돈 줄 테니까 가서 먹고 와.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와. 그럼 되겠네. 갑자기 지갑을 열어젖힌 남편이 제 얼굴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 던졌어요. 순간 그 치욕과 더러운 기분이 한데 뭉치면서 제 눈깔도 돌아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돌았나? 지금 내 얼굴에 돈을 던져? 내가 지금 돈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사람을 하녀처럼 부려먹는 당신 엄마한테 열받아서 그러지. 당신 엄마?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돈 준 게 싫어? 너 매일 입만 열면 돈 없다 앵앵대잖아. 그리고 남들은 애 보면서 살림도 잘만 하는데 당신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바쁜 사람 오라가라야? 진짜 한 대 패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저놈이 지금까지 돈 없다는 제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줄 몰랐어요. 매번 남편 사치를 말리려고 돈 없다고 자제시킨 것뿐인데. 그래, 남의 남편들은 일하면서도 애한테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그에 비하면 우리 애 아빠라고 있는 놈은 그 와중에 자기 엄마랑 똑같이 애 생일까지 잊어버리고 바로 어제 이야기했는데 애 얼굴 보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음력 생일이 뭐가 중요한데 양력 생일 챙겨주면 되잖아. 이러니 내가 당신을 못 믿지. 당신 아버님이 음력 생일 지내라고 한 거 잊었어? 어떻게 아버님만 연락 올 수가 있어? 당신이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아버님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되겠어. 내일 당장 전화해서 이야기할 거야. 잠깐만. 그런 걸로 무슨 전화까지 해. 좋아. 그럼 내일 가족끼리 가까운 동물원이라도 갔다 오자. 우리 딸 동물원 좋아하잖아. 헬렐레 하던 남편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시부였죠. 남편은 시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관리직이라는 명목뿐인 직급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월급 외에도 손녀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주셔요. 몰래 저한테만 따로 용돈도 주시고요. 그만큼 시부는 며느리와 손녀딸에게 잘해주셔요. 진짜 남편놈한테 화나면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할아버지 품에서 방긋방긋 미소 짓는 딸 생각에 내가 참자고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제발, 정말로 이제 좀 잘하자.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매번 불러내시면 이번에는 진짜 아버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처리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당장 전화할게. 그러더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새벽 1시에 시모께 전화를 하지 뭐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도 된통 당하길 마음으로 막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애 잘 보고 있는 주부를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켜? 그리고 애 손녀 생일을 잊고 사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이제 2번 다시 와이프 쓸데없는 일에 와이프 불러내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에게 이른다는 협박이 이 집에서만은 만능이었어요. 게다가 오밤중에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화리를 치다니. 그래도 제 속은 시원하긴 하더군요. 야, 너 네 안사람 얘기 듣고 이러는 거니? 나도 걔 때문에 힘들었어. 짐꾼으로 불렀는데 휙 가버리고. 결국 택시기사님이 옮겨주셨잖니? 엄마, 와이프가 무슨 짐꾼이야? 결국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목소리도 크고 막무가내인 남편놈에게 시모가 졌습니다. 데리고 다녀서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게 만든 남편이 전화를 끊으며 씩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어요. 아까 전에 남편이 던진 10,000원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때는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양친이 없는 제게 가족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이혼의 계기를 심어준 건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딱 하루 양친의 성묘를 가기 위해 남편의 차를 빌렸을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바쁘고 애를 봐줄 사람은 없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카시트가 있는 남편 차에 올라탔다가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제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들어 올려보니 팔찌였어요. 저는 액세서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제 것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 여성이 착용할 것 같은 디자인은 납골당 다녀오는 내내 찝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이놈이 바람까지 폈겠어? 아니야. 직장 동료가 회식 때 탔다가 흘린 걸지도 모르지. 고민하던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여보, 당신 차에 팔찌가 있는데 누구 거야? 어? 어떻게 생긴 건데? 내 차에 있는 거면 엄마 거 아닐까? 생각보다 태연하게 답하는 남편의 모습에 의심이 살짝 누그러졌지만 혹시 몰라 시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 말이 맞다면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게 맞으니까요. 어머님, 혹시 이런 팔찌는 얼마 정도 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너 팔찌 샀니? 애 보는 엄마가 무슨 팔찌야? 게다가 딱 봐도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하긴 너한테는 딱이긴 하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빈정거림을 싣는 재주를 가진 시모를 제쳐두고 저는 제게 거짓말을 한 남편에 대한 찜찜함을 견딜 수 없었어요. 팔찌에 대해 알아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팔찌에 대해 물었어요. 이 팔찌 어머님 거 아니라는데? 당신 혹시 어린 여자 맞나? 딱 봐도 젊은 애들이나 할 법한 팔찌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니면 직원들 중에 누가 떨어뜨렸겠지. 난 진짜로 결백해. 못 믿겠으면 전화 내역, 문자 내역 다 봐봐. 나 목욕하고 올 때까지 열심히 찾아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그 말을 끝내고 남편은 진짜로 제게 폰을 맡기고는 욕실로 갔어요. 진짜 아닌가? 하며 폰을 뒤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한 짓을 했다며 뒤로 빠져나오려다 저도 모르게 스팸 차단된 메시지를 들어갔는데 우와, 상간녀와의 불륜 메시지가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스팸 차단된 번호는 이 차단된 메시지 내역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못 찾았다면 끝까지 발뺌했을 남편에게 열이 받았지만 일단 먼저 사진부터 쭉 찍었어요. 읽는 것보다는 증거부터 남겨야 하니 후다다닥 찍었죠. 그때 내 눈에 들어온 메시지. 오빠, 택리가 늦어져. 딱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이 문자. 빡친 저는 사진 다 찍고 남편 폰을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그리고는 제 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놈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당신 폰 진짜로 내가 뒤져봐도 돼? 정말 맹세코 바람 안 폈다고 말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떳떳해. 다 뒤져봐도 돼. 내가 허락할 테니까 마음대로 봐. 남편 놈의 허락도 맡았겠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뒤지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가 누웠죠. 옆에서 거봐, 없지? 하며 의기양양하게 웃는 모습에 한 대 팰까 했지만 참았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참았습니다. 그놈이 출근하고 저는 바빠졌습니다. 찍어놓은 수십 장의 사진을 분석해야 해서요. 그러다 보니 주소를 찍은 문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문자 주소가 눈에 익었어요. 어머님이 다니는 정형외과 주소였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했죠. 며칠 전에 요 앞에서 팔찌를 하나 주웠는데 혹시 주인이 계신가요? 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서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와 대판 싸운 그 불친절한 간호사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숨을 삼키고 확인했어요. 진짜 주인인지 모르니까 팔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똑같으면 제가 드릴게요. 로즈골드의 체인이고요. 꽃 모양이에요. 큐빅이 꽃에 4개 정도 박혀있고.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남편놈과 바람핀 상간녀를 잡았어요. 그러나 당장 그 앞에서 난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복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돌려주고는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놨어요. 상간녀가 제게 뭐라도 사겠다고 하길래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제가 전화하면 와달라고 했죠. 이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자면서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났는지 엄청 늦게 오더군요.
당신 바람 폈지? 무슨 헛소리야.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증거를 잡았는데. 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놈은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틀림없는 불륜남의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당신 폰에서 봤어. 스팸으로 차단된 문자에 고스란히 찍혀 있던데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이 나쁜 놈아.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늦게 쏘다니더니 바람을 펴? 이제 애가 1살이다. 당신 머리통에는 도대체 뭐가 든 거야? 애 아빠라는 생각이 있긴 해? 아, 그래. 폈다. 바람 좀 폈어. 맨날 집에서 들들 볶기나 하는 마누라한테 질려서 다른 여자 좀 만났어. 근데 그게 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질려. 매번 우리 엄마랑 싸우고 나랑 싸우고.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이혼해. 진짜 돌았구나. 완전 갈 때까지 가셨네. 세상은 당신 같은 놈을 유책 배우자라고 해. 당신한테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고. 그딴 거 난 모르고 딸 양육권, 친권만 있으면 돼. 어차피 당신은 경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애 못 데려가. 우리 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당신이 가져가면 똥 되는 거야. 에라이 이 미친놈아. 딸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해?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 때문에 애 데려가려는 거면 절대 못 데려가. 이혼하자고? 그래, 내가 못할 줄 알아. 이혼해. 소송 걸고 엉망진창으로 같이 싸워보자, 어? 지금 당장 어머님 댁으로 같이 가. 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시모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부와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모의 집 주소를 보내면서 지금 이쪽으로 오라고 말이죠. 갑자기 너희들 무슨 일이야? 둘이서 같이.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의 얼굴빛이 확 달라지며 눈을 반짝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놈의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고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머, 얘 잘됐다. 너희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았어. 어쩜 잘 생각했어. 어머님,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람 펴서 헤어지는 거예요. 바람? 너 진짜 바람 폈니? 그건 곤란한데. 저는 시모가 맞받아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답지 않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어머님은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걸 당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얘는 말은 똑바로 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데는 원인 제공을 한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제가 무슨 원인 제공을 했어요? 제가 제발 좀 여자 만나라고 이 인간한테 여자를 들이밀기를 했어요? 아니면 여자한테 우리 남편 좀 만나달라고 빌기라도 했어요?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요? 잘못은 이 새끼가 했는데 왜 제 탓을 하세요? 네 꼴을 좀 봐.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니? 네가 이렇게 추레하게 다니니까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얼굴이 못생겼으면 돈이라도 많던가. 세상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꼭 골라도 이런 애를 골라서는 그래도 이제 헤어진다니 다행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방문이 열리고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얼굴이 열을 받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야, 너 바람 폈어? 진짜 바람 펴서 며느리랑 헤어지는 거야? 그게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매번 엄마랑 싸우고 저랑도 안 맞고. 대신 애는 제가 데려올 거예요, 아버지. 아버님, 그이에게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 핀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저랑 헤어지겠대요. 멍청한 놈, 전하의 몹쓸 놈. 핏줄 어디 안 간다더니 지 어미랑 똑같은 짓을 해? 네 어미랑 내가 왜 별거 중인지 몰라서 그런 짓을 해? 여보, 지금 며느리는 저희랑 급이 안 맞아요. 친정에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예쁘기나 해요? 그 입 좀 다물어. 당신 그 바람기로 내가 받은 고통, 이번에는 당신 자식이 제 아내한테 그대로 저지르고 있어. 당신은 느끼는 게 없어? 그러고도 당신이 어미야? 아버지, 이 사람이 매번 어머니랑 싸워서. 내가 바보냐? 며느리한테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네 어미와 네가 잘못한 짓을. 네 어미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 너라도 네 처를 감싸고 위로해야지. 아이고,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모질이가 따로 없어. 이유가 어찌 됐든 둘 다 이혼하기로 한 거 그냥 허락해주고 재혼시켜줘요. 새로 들일 애는 집도 꽤 살고 애도 참아대요. 이놈의 옆했네. 끝까지 반성은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해? 좋아. 그렇다면 나도 이제껏 질질 끌어온 일을 해결해야겠지. 오늘부터 당신에게 주던 돈은 다 끊을 거야. 아니 여보, 그럼 저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 내일부터는 다른 직장 구해봐. 내 회사에 네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아버지, 일을 그만두게 하신다뇨.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봐줘?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놈아. 이 집안의 바람으로 이런 일 일어나는 건 마지막이어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로 이번에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아들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내가 저 여자랑 안 살겠다는데 왜 아버지가 이 난리시냐고요? 이놈이 그래도 제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난리냐고? 내가 내 손녀딸 할아버지라서 그렇지. 니놈한테 무슨 아빠 자격이 있어? 귀한 딸 팽개 쳐놓고 여자 만나러 다니는 꼴이 어떻게 둘이 똑같아? 시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끝나자마자 벨이 울렸어요. 저는 후다닥 뛰어나가 상간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가 부탁한 순대 사오셨네요. 고마워요. 제가 순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거실로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놀란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그 썩어버린 표정을 보니 제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는 남편과 시모를 쳐다보더니 망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망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민폐 환자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왜 네가 여기 와? 나 팔찌 찾아주신 분이 이분이셔. 뭐? 팔찌? 그래, 그 팔찌. 망할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던 그거 어머님 거 아니었더라? 그래서 내가 주인 찾아줬어. 그리고 이참에 여기에 불렀지. 관계자들 다 모였으니까 이혼 얘기 이제 해보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발광을 했습니다. 거의 발작 수준이었죠. 그것도 이해는 가요. 시모를 하찮게 여긴 간호사잖아요. 물론 하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대놓고 그런 대우를 당한 게 처음이라. 예, 너 만난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미쳤어, 미쳤어. 이 여자 절대로 안 돼. 도대체가 너는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어? 게다가 순대 내가 제일 질색하는 걸 들고 왔잖아. 엄마가 어떻게 얘를 알아? 두말 안 해. 나는 이 애는 허락 못 해. 같은 값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순종적인 며느리가 낫지. 어머님, 제가 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 나갈 건데요. 이제 와서 버스 잡아도 늦었어요. 저도 두 분한테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애들만 골라서 와? 좀 괜찮은 애를 데리고 와야 데리고 다닐 맛이 날 거 아니야. 상간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생각이 끝난 듯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하경이에요. 오빠와는 만난 지 1년 됐고 오빠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가 돌아버린 건지 원래 앞만 보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한 와이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꼴을 보니 보통 꼴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아직 이혼도 안 한 남자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인 있는 남자랑 바람 펴놓고 상간녀라 그런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봐요. 세상의 모든 상간녀들이 다 그렇죠. 전 당당해요. 상간녀이기 전에 저와 오빠는 사랑하는 사이고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아줌마니까요. 애를 빌미로 매번 협박한다는데 그게 아내가 할 행동인가요?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나불대? 애를 빌미로 협박? 네가 좋아하는 오빠가 그리 말하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순진한 아가씨가 여기 있네. 이보세요, 상간녀 씨. 당신 오빠는 기본적으로 애를 안 봐줘요. 애를 빌미로 협박? 당신 오빠가 애를 무서워할 것 같아? 정작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리고 당신도 애를 가졌다면서 애를 빌미로 합법적인 남편한테 집에 관심 좀 가지라고 말한 와이프랑 애를 빌미로 애 있는 유부남 꼬셔서 결혼하자고 하는 상간녀랑 딱 봐도 누가 진짜 잘못한 건지는 뻔하지 않아? 그만해. 하경이 하는 말 다 100번 오라. 당신이 매번 딸을 방패 삼아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게 짜증났다고. 아이고 열분 나셨네. 그래요? 네 놈이 먼저 여자를 꼬셨어요? 그래서 잘하는 짓이다. 어? 어린 여자 임신시키고 나니 늙은 마누라는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 당신 같은 늙은 호박 나도 필요 없어. 헤어지자니까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크게 만드는데? 아, 제발 나랑 헤어져 줘라. 어? 알았어. 헤어져 줄게. 그치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셔야 하잖아. 우리가 왜 헤어지는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누가 가정을 파탄냈는지. 말만 하면 다 내 탓이지. 그러는 너는 도대체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나 잘한 거 없어. 그치만 잘못한 것도 없지. 나는 지금 횡단보도에서 신호 지키며 서 있다가 뺑소니 당한 기분이거든. 잘못한 게 없어? 매번 엄마랑 싸우고 나한테 이빨 들이댄 게 누군데? 엄마가 처음부터 당신이랑 결혼 반대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 야, 돈 없이 커서 궁상 맞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번 돈 없다고 나를 들들 볶을 수가 있어? 망할 남의 편이 꺼낸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게 꽂혔지만 저는 저놈 등 뒤에 칼 꽂을 생각에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돈 없이 커서 궁상 맞은 나에게 몇 억의 유산이 있다는 걸 알면 이놈은 어떤 반응을 할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상간녀를 부르고 남편을 부채질한 건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저는 이 여자에게 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지랄 맞은 시모와 남편에게 당한 수모와 치욕스러움을 말이죠.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이 상간녀가 왜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는 눈에 선해요. 딱 봐도 남편은 돈 많게 생겼으니까요. 제발 둘이 결혼해서 너도 나처럼 눈물 흘리며 고생해봐 하는 마음뿐이었죠. 우리 둘의 설전을 말린 건 시부였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여기서 단단히 내 일러두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당신 아들은 내 유산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 재산 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반은 소녀딸에게 줄 테니까. 그 말만 남기고 시부는 떠났고 남겨진 두 사람은 설마 진짜 그럴 리가 있겠냐며 의외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버님이 저번에 변호사와 유언장 다시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다들 그건 잊고 계시네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을지 궁금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딸과 제 물건을 챙겨 나오고서는 남편과 이혼 소송 진행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교회에 적당한 집도 하나 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일자리도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샀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시모가 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예, 잘 지냈니? 일하느라 애 보니 힘들지? 그래서 내가 반찬 좀 싸왔어. 시모의 몰골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명품을 휘두르고 있던 시모에게 명품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많이 잘못했어. 너한테 돈이 많았다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도 많이 후회하더라. 그러니 다시 잘해보는 게 어떠냐? 이 집도 내놓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너 아직 네 시아버지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 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나 용돈도 다시 받도록 해주고. 바뀐 줄 알았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더니 어찌 이리 얄미운 부분은 그대로인지. 게다가 돈이 많았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라는 그 생각이 정말 천박하고 예의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아직 모르더군요. 게다가 용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니. 제게 와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시부에게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할 일을 어째서 내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지. 저는 쓰레기통을 가져와 시모가 가져온 반찬통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열어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반찬을 싸우면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뻔뻔한 것도 유전인가 봐요. 아주머니께서 당신 아들한테 저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잘해보라는 말 했을 때부터 우리는 연 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당장 나가세요. 결국 시모는 본전도 못 찾고 터덜터덜 나갔죠. 저는 소금을 들고 시모 뒤를 따라가 문 앞에서 밖으로 소금을 휙휙 쳤습니다. 아주 재수가 더러우려니 이런 일을 당하고. 제가 치는 소금에 어이없는 듯 바라보는 시모를 보며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이 정도쯤 했으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 날 그 인간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에 들어오더니 생각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짜증나는 낯짝으로 실실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당신 집에 다녀갔다는 이야기 듣고 들렀어. 잘 살고 있는 거 보니 좋다. 혹시 이혼 다시 생각해 볼 생각 없어? 당신이 원하면 나도 그 여자랑은 인연 끊을게. 내가 왜 당신 같은 놈이랑 다시 재결합을 생각해야 해? 이보세요, 아저씨.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그 말부터가 이미 아웃이라고요. 뭐? 내가 원하면 그 여자랑은 인연을 끊어? 야, 이 모자란 놈아. 네가 최소한 나하고 재결합을 운운할 생각이었으면 그 여자랑 인연을 먼저 끊고 나한테 와야지. 순서가 한참 바뀌었잖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무슨. 아서라, 네가 억만금을 들고 와도 너랑 다시 재결합은 안 해. 그러면 돈이라도 좀 빌려줘. 한 1,000만 원만. 미친.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해?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위자료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래, 이혼 소송하고 있으니까 막 가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돈 많이 있는지 몰랐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나도 헤어지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말도 진짜 웃기다. 뭐? 돈이 있으면 헤어지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상간녀랑 분류는 계속 했을 거고? 그게 더 지옥이었겠네. 이러고 보니 내가 너랑 이혼을 결심한 게 올해 들어 제일 잘한 일 같아. 당신이 맨날 돈돈거리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잖아. 그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일자리도 잃었어. 아버지가 퇴직하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서. 퇴직금은? 그건 아버지가 내 차 가지고 가셔서 새로 차 샀어. 지금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힘들다고. 당신 돈 많아 보이니까. 진짜 달라지지 않은 그 허세와 과시욕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퇴직금은 못해도 5천 정도는 됐을 텐데 또 비싼 차를 샀겠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났어요. 그 상간녀는 지금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날까 싶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자.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손끝이 흥분으로 떨리는 걸 겨우 참았어요. 언젠가 다가올 이 순간을 위해 제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10장이 빼곡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1,000원짜리 10장을 꺼내서 남편의 얼굴을 향해 시원히 뿌렸습니다.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어, 이 등신아.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에 저는 숨통이 확 트이는 걸 느꼈어요. 1,000원짜리 세례에 제대로 열받은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열받아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했던 대로 따라 나가서 소금을 휙휙 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들은 제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자존심만 센 인간들에게 저희 집은 치욕과 수치스러움의 기억이니까요. 나중에 시부에게 들어보니 시부가 시모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상간녀와 전 남편 시모가 함께 살게 됐나 봐요. 그 상간녀도 대단한 게 시부의 재력이 탐났는지 언젠가 시부가 전 남편을 다시 거둘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셋이 같이 살기로 했다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과 시모는 그런 상간녀를 저 대신 봉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돈돈거리며 괴롭혔다더라고요. 제대로 빨대 꽂으려고 한 거죠. 나중에 두 사람이 빈털터리에 자기가 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상간녀가 시모 명품들을 모조리 들고 도망갔대요. 시모는 상간녀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다 결국 못 잡고 집에 붙어 있다고 하고요. 전 남편은 결국 일을 시작했으나 매번 잘려서 현재는 전단지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동네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다 잃고 기력까지 잃은 시모가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늙었더라고요. 그 모습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요즘 여전히 시부와 제 딸은 자주 만나요. 재혼 생각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별 생각 없네요.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가족이 완성체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한 지난날을 반성하며 단 둘뿐인 가족만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긴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언젠가 결혼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는 여자 혼자 살면 불행해질 일이 없는데 남자 때문에 불행해지는 여자가 훨씬 많다고요.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땠길래 초단기 이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려 볼게요. 친한 동생의 한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매장이 많지 않았고 본사 직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던 좋은 시기였죠. 커피 만드는 게 정말 재밌고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저는 몇 년 동안 한 매장에서 꾸준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매장의 매니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갓 들어간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여유 있게 돈을 벌 수가 있었죠. 남편도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어요. 동갑이었지만 제가 매니저였고 대학생인 남편은 초보 알바생이었기에 제가 옆에 붙어서 열심히 일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유난히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끌리게 돼서 남편의 구애로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자기는 벌써 매니저까지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 월급도 많이 받지? 난 정말 자기처럼 똑 부러지는 여자는 처음이야. 너무 멋져 보여. 쑥스럽게 뭘 그런 말을 해. 자기도 이제 복학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직장 구하면 나보다 더 잘 벌 텐데 뭐. 그동안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게. 연애 초반에야 뭔 말을 못하나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뒷바라지가 무려 5년이었어요. 제가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고요. 남편은 커피숍 알바도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계속 다른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바꿔가며 하더라고요. 그 후론 취직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대는데 제가 다 받아줘야만 했죠. 어떻게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지? 도대체 문제가 뭐냐고. 자기는 이런 스트레스 모를 거야. 맨날 똑같이 커피숍에서만 일했으니 취준생의 스트레스를 이해나 하겠어? 아, 치킨 땡긴다.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나도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진상 손님 상대는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멋있게 일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방금 저녁 먹었는데 뭔 치킨을 또 먹어? 아, 몰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기름진 게 땡겨. 전에는 내가 말만 하면 사주더니 이젠 은근히 눈치 준다. 좋은 회사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준다며. 내가 좋은 데를 취직해야 얼른 결혼하고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거 아니야. 네가 날 도와줘야지. 무슨 눈치를 준다 그래. 내가 한 달에 너한테만 얼마를 쓰는데 그런 말을 해? 니네 엄마보다 내가 네 밥 더 챙겨 먹일걸? 시어머니 될 분한테 니네 엄마라니. 너 말 좀 조심해서 해. 누가 들으면 부모님 안 계신 거 티낸다고 그래. 특히 우리 엄마 만나면 말 이쁘게 하고. 야,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제가 정색을 하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실 전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전 너무나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돌아가며 제가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지킬 정도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저 혼자 매일 울면서 버티며 살았고 입시도 포기해버려서 대학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커피숍 알바를 시작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남편에겐 제 모든 사정을 다 말했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편에게 더욱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안. 내가 말 실수했어.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야, 그래도 넌 혼자 서울 금싸라기 동네에 30평대 아파트 살잖아. 거기다 매달 월급도 많이 받고. 난 네가 부럽다. 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네 부모님 선택하라면 아파트 선택할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부모님 잃은 건 그 어떤 거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올 수 있으면 거지가 돼도 상관없고 내가 어디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 네가 내 심정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뭘 또 그렇게 발작을 해? 어느 땐 다정하게 굴다가도 또 어느 땐 이렇게 정 떨어지는 말을 서슴없이 해서 도대체 얘의 본성이 뭘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계속 사귀게 되었고 그 사이 남편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알아주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직을 한 게 대견했죠. 3년이 넘어도 취직을 못하고 공무원 할까 그러고 있길래 진짜 취직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는 동안 벌써 만난 지 7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 벌써 만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네. 이제 나도 취직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 뵙자. 그동안 네가 싫다고 해서 한 번도 뵌 적 없잖아. 우리 엄마 은근히 서운해했어.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데? 결혼하는 게 애들 장난이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돈 들 것도 없잖아.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네가 원하면 침대는 새로 하나 사던지. 뭐?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내가 허락한 적이 있었어? 야,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좋은 집을 두고 왜 다른 집을 구해? 정 다른 곳에 살고 싶으면 일단 너네 집에서 살다가 대출받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래. 너 우리 집 얘기 니네 엄마한테도 다 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건데 사정을 다 알아야지. 네가 집 있는 게 뭐 비밀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마치 지네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제 집에 찾아오고 싶어 하고 자꾸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자는 것도 짜증났거든요. 왠지 제 집 때문에 저랑 이렇게 오래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찝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남편에게 떠밀려 시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집은 처음 가보게 됐는데 생각보단 좀 더 열악해서 놀랐어요. 서울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있는 허름한 빌라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제 집에 와서 살고 싶어 했었나 봐요. 사귄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쩜 한번 찾아오지도 않니? 결혼 생각까지 있으면 보통 명절 때는 찾아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명절에 찾아뵙는 건 좀 그렇죠. 서로 부담된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요즘 애들은 어쩜 이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는지 원. 네가 아픔이 좀 있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근데? 모난 부분이요? 저 서비스직을 오래 했는데 여지껏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야야, 왜 또 그래?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들으면 되지. 봤지 엄마? 내가 말한 대로 아주 똑부러지지? 이게 얘 장점이야. 이게 장점인지 소방 맞은 짓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고, 내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서? 결혼식 준비는 누구랑 할 거니? 그래도 어른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니? 결혼식은 그냥 작게 했으면 해요. 전 부를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실 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머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경철이가 도둑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결혼식을 안 해?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네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신혼집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지금 사는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네, 일단 너무 바빠서 집을 따로 구할 시간도 없고요. 어차피 결혼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경철 씨만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듣자 하니까 아파트가 35평이라며? 방이 몇 개야? 방은 3개예요. 그래? 그럼 딱이네. 집도 넓은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어떠니? 그래도 방 하나 남네. 그건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우리 손주방 하면 되고. 아무리 제가 부모님이 없어도 시부모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이런 말을 내뱉는지,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똑바로 들은 게 맞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남편과 시부는 이미 서로 말을 맞춘 듯 했어요. 가만히 제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추억이 많은 집이라서. 그래서 사실 경철 씨와 같이 사는 것도 좀 망설여졌거든요. 아니, 우리가 같이 살면 더러워지기라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가족인데 새 가족이랑 새 인생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대신 신혼집 근처 작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 보증금이랑 월세는 부담할게요. 뭐? 우리 보고 지금 월세를 살라는 말이냐? 여기도 월세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작은 아파트여도 여기 월세 3배는 해요. 시모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걸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 아들이 팔푼이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 건 몰랐나 봐요. 그때는 순수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팔푼이 맞았네요. 그때 왜 아파트로 이사시켜준다는 말을 했는지 바보 같고 순박했던 제 자신에게 지금도 화가 나네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는 남자 집이 너무 허름하고 벽지도 누렇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아팠나 봐요. 저는 결혼식 전에 약속대로
시부모를 제 집 근처 동네 소형 아파트로 이사시켜줬어요. 3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내줬고 매월 월세도 제가 부담했죠. 그것뿐인가요? 결혼식에 제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시부모 집에 새로 가전과 가구까지 싹 해줬어요. 결혼하는 새 신부는 전데 오히려 시모가 새 신부 대접 제대로 받았네요. 정작 저는 제가 살던 가전과 가구 그대로 살았고 남편은 몸만 들어왔으니까요. 게다가 시모가 결혼식 날 자기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집 해주는 사람 봤냐면서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부끄러우면서도 어깨가 으쓱하긴 했었네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아파트로 옮겨준 게 마음에 들었었는지 시모도 한동안은 저에게 참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도 들었었죠. 남편도 회사에 적응해서 무난하게 다니고 서로 퇴근 시간 공유해서 저녁밥 만들어 먹고 혼자 살다 둘이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남편 놈과의 결혼 생활은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우리 부모님 집 월세 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좀 부담되고 그렇네. 얼만지 말을 안 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봤더니 월세가 좀 세더라. 괜찮아. 내가 내준다고 약속한 거니까 당분간 내가 낼게. 근데 우리 아기도 생기고 그러면 당신 월급에서도 절반은 부담해야 돼? 그땐 뭐 자기 월급도 좀 오르겠지. 아니,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그 돈을 저축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가 있겠어? 쓸데없는 월세가 줄줄 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왜 아까워? 네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거기다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방이 2개나 남아 돌고 우리만 살기도 너무 넓잖아. 사는 게 좀 복작복작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게 어때? 같이 살면 정도 더 많이 들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너 아직도 우리 부모님 서먹하잖아.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일 끝나고 오면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시부모랑 살면 내 집에서 편할 수가 있겠어? 절대 안 돼. 다신 얘기 꺼내지도 마. 이놈의 시모와 제대로 작당을 한 건지 바로 다음 날에 시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어제 또 경철이 잡았니? 내가 경철이한테 말 전하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큰 집에서 같이 살면 되는데 뭐하러 생돈을 낭비하니? 내가 같이 살면 니네 밥도 해주고 살림도 해줄 텐데. 네가 편하면 더 편하지 도대체 불편할 게 뭐니? 저희는 집에 거의 없어서 청소하고 할 것도 없어요. 청소도 로봇 청소기 돌리면 되고요. 요리도 간단하게만 해서 별로 치울 것도 없어요. 아니, 뭐라고? 도대체 뭘 해먹길래? 너 일한다는 유세로 우리 아들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이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키웠다. 나는 아침부터 국도 새로 해서 맨날 따뜻한 밥 먹여가며 키웠어. 어머니, 경철 씨랑 사귀는 7년 동안 점심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고 그랬어요.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요리 꽤 해요.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 기대하마. 명절 때 네 솜씨 제대로 보여주면 되겠네. 어휴, 무슨 말을 못하게 쏘아대니? 아주 집 하나 가진 게 유세다 유세야. 시모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야말로 왜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 집도 아니면서 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곰팡이내 나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평생 살아보지도 못했을 아파트에서 이사시켜주고 월세까지 내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려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후로도 남편이 계속 말을 꺼냈지만 저는 정색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죠.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는지 같이 살자는 말은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이나 시모한테도 너무 질려버려서 당연 시댁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저한테 팍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서류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건 또 어디서 찾았어? 야, 우리가 진짜 부부고 가족이냐? 나한테 또 속이는 거 있어? 너는 그러고도 나무래야. 어떻게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아니,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왜 속인 거야? 이게 우리 재산도 아니고 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너한테 다 말해야 돼? 당연하지. 부부인데 당연히 모든 걸 말해야지. 내가 이거 안 찾았으면 너 평생을 비밀로 했겠네. 와, 진짜 정 떨어진다. 아니, 그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물려받은 아파트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되냐고, 네 집이 아닌데. 그나저나 너 그건 어떻게 찾았어? 내 서랍을 다 뒤졌어? 내 물건 좀 찾으려고 살펴보다가 우연히 봤다. 네 아파트라고? 야, 우리가 부부인데 우리 공동 재산이지. 넌 아파트가 두 채나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월세를 살게 하냐? 진짜 니네 부모님이면 네가 그랬겠어? 시부모를 남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지. 진짜 너무하네. 그건 우리가 이혼한다 해도 내 명의고 내 재산이야. 너한텐 아무 권리가 없어. 너야말로 월세 보증금 할 돈도 없으면서 이 정도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부모 집도 내가 월세 내주는데 너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지금 그 집은 세입자가 있어. 근데 세입자 쫓아내고 니네 부모 데려다 살게 하니? 니네 부모? 말 또 저렴하게 한다 진짜. 세입자 있으면 다달이 월세도 받는 거네?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면서 내 월급에서 생활비는 왜 받아가냐? 가뜩이나 코딱지만큼 버는데. 야, 말 좀 바로 하자. 그럼 내가 니네 부모 집 월세에다가 각종 보험하고 공과금도 다 내는데 내가 생활비까지 다 내야 돼? 그럼 넌 뭐하고? 넌 월세도 안 내고 여기 사는데 네가 요리를 하기를 해, 청소를 하기를 해.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나 혼자 사는 게 100번 낫겠다. 내가 너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런 네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여자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드센지 한 번 말하면 지질 않지 아주. 네가 남편을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일을 하겠냐?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딱 맞아 아주. 제가 어디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말이 다 맞지 않나요? 저야말로 왜 결혼을 하고 그 집안에 휘말려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않을 생돈을 다 부담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살아서 신나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싸움하는 날은 점점 늘어가고 시모는 매일 집 타령으로 전화가 오고 안 받으면 몇십 통을 하고요. 제가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걸 팔푼이인 남편놈이 바로 말을 했겠죠. 역시나 바로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니 그래도 받지 않자 시모가 밤에 집으로까지 찾아왔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너처럼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는 애는 살다 살다 처음 본다. 저도 퇴근하고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너 다른 아파트가 또 있다는 게 정말이냐? 그걸 감쪽같이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이 맞긴 하니? 어떻게 우리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네 주머니에 챙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뺏어다가 숨긴 것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왜 화를 내시는지 전혀 이해도 안 가고요. 긴 말 할 거 없고 우리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으면 지금 세 주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럼 월세 낼 필요도 없잖아. 나도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집이라.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시모가 제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제 집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 집이 되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시부모가 저를 진심으로 정말 아껴주고 딸처럼 생각해줬다면, 또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왜 시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겠어요. 진정으로 딸처럼 대해줬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 말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는 저를 한순간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지 않았죠. 그저 돈 잘 벌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는 호구 하나 잘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돌아보면 그 인간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제 집을 사랑했던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까? 부모님에게 지금의 내 상황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오였어요. 모든 게 분명해진 거죠. 저는 호구 잡힌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제 인생을 좀먹는 이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정리된 뒤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주보면서 서로 웃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입만 열면 매일 싸우기 바쁘고 싸움 끝은 항상 아파트로 끝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거 아파트 있는 거 들키니까 이혼하자는 거지? 너는 남편보다 그 아파트가 더 좋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어떻게 모든 얘기가 아파트로 끝나? 집착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 네가 나 몰래 그 아파트 팔아먹을까 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는 지금 사는 집도 혼자 가지려고 나한테 무슨 수를 써도 쓸 놈이야. 당장 이혼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때리기를 했냐? 이혼이 무슨 개 이름인 줄 아냐? 난 이혼 절대 못해. 이혼할 거면 이 집 팔아서 반은 나 줘. 안 그럼 소송 걸어서라도 반반으로 나눠 가질 거야. 그래, 이 집을 놔두고 네가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할 리가 없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 한번 소송으로 가보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는지, 누가 돈을 토해내야 되는지 한번 가려보자고. 그렇게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은 참 쉬웠는데 이혼은 정말 전쟁과도 같더라고요. 특히 돈이 걸려있으니 그 사람의 바다 끝까지 보여주더군요. 시모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이혼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 썼어요. 어느 날은 울면서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요. 제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아주 싸늘한 얼굴로 집에 또 찾아왔더군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혼 소송을 건다고? 네가 진짜 미쳤구나. 이건 경철 씨랑 제 문제예요. 어머님은 좀 나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 싸가지 없는 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애는 거두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일에서 정을 주면 안 돼. 이혼이 그렇게 쉽냐? 그렇게 인생을 막 살면 하늘에 있는 네 부모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줌마, 말 좀 가려서 해요. 막말로 아줌마가 나를 거뒀어요? 내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을 거둬준 거지. 집 해주고 용돈도 주고 월세도 내주고. 누가 누굴 거뒀는데 뭔 정신 빠진 소리야? 왜? 이제 호구가 없어진다니까 아주 겁나 죽겠나 보지? 뭐? 아줌마? 이게 미쳤나? 이 되바라진 게 진짜? 시모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시모의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어 버렸죠.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노으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 요즘 시대에 어디 함부로 손모가지를 놀려요? 아들은 이혼 소송에 엄마는 폭행죄로 경찰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시모에게 빽 쏘아대고 시모의 팔을 팍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놀랐는지 어버버하며 저를 쳐다보다가 안 되겠는지 얼른 내빼더라고요. 저는 아빠 친구분한테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들어갔죠. 저는 시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남성분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벨을 누르고 시모가 같이 간 남자의 얼굴을 보더니 얼른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안녕하셨죠? 시모는 부동산 사장님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니, 얘는 여기 왜 있어? 둘이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어요. 그 뒤를 이어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고 시모도 얼떨떨한 얼굴로 들어와 문을 닫더군요. 제가 어머님 말씀을 너무 안 들은 것 같아서 이제라도 어머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세주고 있는 세입자 내쫓으라고요. 응? 그래, 그랬지. 네가 웬일이냐,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세입자 내쫓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 되는 거냐? 이혼은 안 하기로 경철이랑 말이 잘 된 거야? 제 말에 시모가 화색이 돌아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죠. 그동안 세입자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주제를 모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 자리가 어딘지 좀 알게 해주려고요. 당장 집 빼고 나가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어차피 이혼은 정해진 거니까 그만 질척대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을 나가라는 소리야?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딴 말을 해? 이깟 월세 좀 내주고 있다고 유세 떠냐? 네가 안 내면 우리 경철이가 계속 내주고 살면 되는 건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건방지게? 아줌마, 진짜 말 못 알아듣네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쪽 아들이랑 아줌마가 그렇게 침 흘리던 월세 주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라고요. 그쪽이 내 세입자라고. 그니까 오늘 당장 나가요. 어차피 이 가전이랑 가구들도 다 내 돈으로 사준 거니까 몸만 나가면 되겠네. 시모는 제 말이 믿기지가 않는지 고개를 계속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돌아서는 제 종아리를 시모가 낚아채고는 질질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아가, 우리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모두 사과하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경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한테 말만 전한 거야. 앞으론 네 아파트엔 숟가락 하나 걸칠 생각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살게. 대신 여기에만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겠니? 역시 숟가락 걸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어디긴 어디예요. 이런 데서 살 능력 없으면 예전에 살던 그 곰팡이 핀 투룸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게 욕심 좀 정도껏 부렸어야지. 아줌마 말대로 내가 이 집 아줌마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세줬으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였겠어요? 내가 계속 참아주니까 진짜 호구 하나 제대로 문 것 같았어요? 이거 놔요. 저는 시모의 손을 팍 쳐버리고 아파트를 나와버렸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악을 쓰며 우는 시모의 마지막 발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다음 행동을 개시했죠. 저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현관 앞에다 싸놨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옷이랑 신발 정도였죠. 거의 다 제 돈으로 사서 입혔던지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었지만 거지한테 적선하는 셈치고 그냥 다 가지고 가라는 마음으로 박스에 다 처박았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남편이 찾아와서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도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야 뭐 이혼 소송이 진행될 동안 호텔에서 살아도 될 정도로 돈은 있거든요. 그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집 말고도 아버지 고향의 땅도 꽤 있고 물려주신 주식이랑 현금도 꽤 되고요.
남편 놈에게 다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분명히 저를 살살 꼬드겨서 주식이며 현금이며 야금야금 채갈 생각을 했을 게 뻔하니까요. 역시나 저녁에 집에 왔는지 전화가 불이 나도록 오더군요. 야, 너 어딨어? 당장 집으로 못 와? 내 짐 다 빼고 지금 뭐 하는 짓인데? 소장도 받았으면서 딱 보면 몰라? 거긴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거 없는 내 집이잖아. 당장 네 짐 갖고 꺼지라는 소리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 오셨어. 얼마나 우시는지 졸도하실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아파트가 진짜 네 거였어? 너 진짜 끝까지 사람을 갖고 노냐?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꺼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시부모님 제 집에서 사세요. 이러니? 내가 이혼 결심한 50%가 네 엄마 때문이야. 너랑 네 엄마 반반 책임이라고. 야, 피곤하다.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라. 너 그 긴 세월 추억이 얼마나 많고 사랑했는데 그걸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 고작 그 아파트 때문에? 우리 엄마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너도 좀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대화로 좀 풀어보자. 어? 나 너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아파트를 사랑하는 거겠지. 결혼하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같고 그랬어? 밥 안 먹어도 배불렀겠어 그동안. 너나 네 엄마나 적당히만 욕심 부렸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병신처럼 가른 거야 네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할 거니까. 남편 놈이 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찾아올 게 뻔했기에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썼어요. 역시나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었다고 직원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일하다가 남편이 찾아오면 얼른 숨었고 직원들이 남편을 돌려보냈죠. 그렇게 몇 달 후 드디어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왔고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남편은 아파트를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졌던 저의 재산이니 당연히 기각됐고요. 오히려 생활비며 공과금을 다 제가 냈기 때문에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8년을 매일 붙어 있다가 헤어지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허전하진 않을지 걱정도 되었는데요.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 놈이나 그놈 엄마한테서 드디어 놓아졌다는 생각을 하니 어찌나 홀가분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했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니 그놈 얼굴도 희미해질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다시 결혼 전처럼 열심히 커피를 만들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그 인간이 찾아오면 얼른 숨어서 그동안 마주치질 않았는데 그날은 하필 제가 매장 밖에 나와 있을 때 들어오던 전 남편과 딱 마주쳐버렸네요. 아, 드디어 만났네. 너무 잘 숨어서 죽었는 줄 알았다, 야. 거의 6개월 만인가? 남편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너는 아주 얼굴 좋아 보인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이혼한 마당에 왜 자꾸 여길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업무 방해죄로 경찰 부를 거야. 아, 네가 뭔데 오라 말아야. 여긴 누구나 올 수 있는 커피숍이야. 그리고 네가 여기 주인이라도 돼? 끽해야 매니저 주제에. 매니저로 일하는 게 도대체 몇 년이냐? 넌 인생에 발전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죽은 니네 부모가 남겨준 집 말고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냐? 정신상태 불안정한 거 불쌍해서 걷어주니까 우리 부모님을 무슨 도둑 취급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걸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치매 초기랜다. 어떻게 책임질래? 나야말로 너 고소할 거야. 너 같은 걸 믿고 결혼까지 했던 내가 불쌍하다. 너야말로 코딱지 같은 회사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발전을 운우네? 그러는 넌 니네 부모가 뭐 개뿔 남겨줄 거라도 있어? 아, 있네. 니네 엄마랑 너랑 분수 모르고 남의 거 탐하는 게 똑같네. 물려받았나 보다야.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전 남편이 저를 때리려는 듯이 팔을 확 올리더라고요. 그걸 본 남자 직원이 얼른 달려와서
팔을 딱 막아주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건 또 뭐야? 그새 남자라도 생겼냐? 근데 뭐? 사장님이라고? 이민이죠. 이 인간한테 이 커피숍이 누구 건지 좀 말해줄래? 1년 전에 사장님이 인수하셨죠. 사장님이시죠? 그 인간,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이 지점은 매출이 높기로 유명한 걸 전 남편도 알거든요. 네가 여기를 인수했다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돈이 있다고 해도 본사에서 너한테 넘긴 게 말이 돼? 네가 뭐라고? 너나 나를 호구로 알고 우습게 알겠지. 내가 본사 소속으로 이 매장에서 일한 게 12년이다. 평생을 변두리 빌라 월세로 사는 넌 뭐 상상도 못할 액수겠지만 이 정도 매장 인수할 돈이 있어, 내가. 아니, 1년 전에 인수한 거면 이혼 전이잖아. 아파트도 모자라서 이것도 속였던 거야? 너 진짜 치가 떨리게 무섭다. 말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할까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지. 너는 진짜 사악하고 무서운 년이야. 그 콧구멍만한 아파트도 그렇게 침을 흘렸는데 내가 이 큰 매장 사장이라는 걸 네가 알았어 봐. 너란 위인을 내가 몰라? 넌 당장 회사 때려치고 여기 점장한다고 징징거리면서 졸랐을 놈이야. 그러다가 지가 사장 행세하겠지. 네 엄마는 맨날 여기 출근 도장 찍어가며 지 아들이 여기 사장이라고 사돈의 팔촌 다 끌고 와서 공짜 커피 달라고 생떼 썼을 거고. 상상만 했는데도 벌써 지긋지긋하다. 이제 잘 알았지? 여기 내 거니까 다신 여기 그림자도 비추지 마. 또 오면 바로 경찰서 끌고 갈 거니까 각오해. 난 한다면 하는 거 잘 알 거야. 전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파르르 떨더라고요. 오래 만난 사이다 보니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빤히 보였죠. 이 매장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저는 차갑게 전 남편을 지나쳐서 매장으로 들어갔죠. 전 남편은 한참을 매장 앞에서 망부석처럼 굳어 있다가 터덜터덜 발길을 옮기더라고요. 사장님, 또 왔어요. 저기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만약 들어오면 이 매니저가 좀 내보내줄래? 매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안 들어오면 그냥 두고. 이게 무슨 부탁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저 손님 때문에 매장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민폐 손님 내쫓는 것도 다 업무의 일환 아니겠어요? 그 후로도 종종 커피숍 밖에서 힐끔거리는 전 남편을 발견하고 직원들이 말해주었는데요. 전 신경도 안 쓰고 제 할 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 사실 언젠간 또 기웃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직원들이 있어서 위기 상황이 와도 겁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지만 저는 커피를 만들고 매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순간이 정말 좋고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매일 나와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저의 부모님도 제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셔야 안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저의 매장을 지키며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할 거랍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줄 가족을 만들고 싶었기에 전 남편과 그놈 부모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대학 못 갔다고 무시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괜찮은 척하며 바보처럼 헤헤거렸고요. 계속 그 집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도 다 뺏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한데요. 사람을 너무 믿고 대책 없이 결혼을 결정한 건 정말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1년의 결혼 생활만 하고 단칼에 그 집구석을 끊어버린 건 정말 스스로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라는 생각만을 하며 단호하게 끊어냈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만 하고 저 혼자서도 잘 사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혼자서도 잘 살아야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도 함께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도 혼자서도 당당한 인생 멋지게 살아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